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눈 안쪽의 망막 중심에는 황반이 있고요. 황반은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런 황반이 변성되면서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나이와 관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평해야 하는 망막에 변화가 생기면서 사물이 휘어 보이는 시력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초기에도 증상은 느껴질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박기영의 시작 듣고 문을 열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막 질환에서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으로 지적됩니다.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황반의 손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앙대 광명병원 안과 주진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주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반 변성이 주로 노인들에게 많은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황반 변성은 대표적인 노인성 망막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눈 안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시신경이 있는데 네. 그 망막에 노화가 오게 되면 그 중심부인 황반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네.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보통은 50세 이후부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실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6에서 7% 정도가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에서 초기 황반 변성이 발견될 정도로 노년층에는 흔한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황반 변성이 대표적인 노인성 망막 질환이고 이제 중심부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황반이 하는 일이 뭔가요? 또 황반이 무슨 뜻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 안쪽에는 네. 망막이라고 하는 이제 시신경 세포의 집합체가 존재를 하고 이 신경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왔었을 때 이 빛을 시각 정보로 바꾸는 일종의 고성능의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망막의 중심 한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부위입니다. 네, 황반의 한자 뜻이 노란 반점이라는 뜻인데 이곳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황색의 색소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시신경세포가 매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또렷하게 보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 뭐 책을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뭐 운전 같은 걸 할 때 이 필요한 시력이 바로 황반의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황반 변성은 황반에 아까 말하자면 황반의 사물에 초점이 맺히는 건데 작은 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황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 센서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빛을 망막에 맺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한 시각 정보를 황반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황반의 기능은 이제 색상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황반에는 이제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하는 그 색을 느끼는 이제 원뿔 세포라는 게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색깔을 구별해주게 하는 것이죠. 세세포가 모여있는 작은 점인데요. 그럼 이런 곳에 변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질이 변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서 고도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던 조직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낮은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하는 경우에 우리가 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부가 빛을 감지하고 이제 세포를 색깔을 구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세포들이 더 이상 빛을 감지할 수 없도록 퇴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황반 변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황반 변성이 생기면 아까 글자가 흐려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까맣게 보이는 중심 시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이 궁금한데요. 이제 앞서 대표적 그 노인성 망막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노화가 주된 원인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인데요. 네. 이제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노폐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폐물은 원래는 계속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노화가 되면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노폐물이 안에 축적이 되면서 망막의 건강한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황반 부분에 이제 신경세포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서서히 퇴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밖에도 햇빛으로부터 받는 자외선이나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PC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같은 청색광 같은 단파장은 또 망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황반변성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황반이 손상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타입과 이제 습성의 타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은 건성의 형태로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일부의 사람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력 변화가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안과 오셔서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건성과 습성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진행이 될수록 시세포가 망가지는 거네요. 네, 질환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황반의 시세포가 점점 손상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흐리게 보이는 정도지만 점점 진행이 될수록 이제 가운데 중심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신생혈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신생혈관이 뭔가요? 그래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새로 생긴 혈관이라는 건데 본래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자라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혈관들인데 본래 혈관이 없는 자리에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혈관을 우리가 신생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의 중심 부인 황반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망막에 피가 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이 부풀어 오르는 이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이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생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혈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말씀하셨듯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더 많아질까요? 밝고 어두운 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시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는데 질환이 점점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중심이 흐려 보이고 가운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습성 황반변성의 환자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제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지고 또 아까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색을 잘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색깔이나 아니면 명암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황반 변성애 같은 경우는 이제 황반부는 손상이 있더라도 주변 망막은 또 대체로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망막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가운데는 잘 안 보이시지만 주변에 약간의 이제 시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옆으로 흘려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반변성을 얘기할 때 실명 질환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진행이 빠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반변성이 습성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생기는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심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실명 질환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가운데를 보는 중심 시력이 떨어지고 옆을 보는 주변 시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실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 아닌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진행이 느리지만
또 어쨌든 습성 황반변성 경우에는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실 때 좀 보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빠르게 집 주변에 있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면 사실 되게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빠른 타입인지 아니면 진행이 느리게 가는 타입인지를 구별하셔서 또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황반변성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네, 뭐 사실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황반을 이제 원래 상태로 내가 정말 좋았던 상태로 되돌린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시력을 유지하는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황반변성은 불치는 아니고 난치인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더 나빠져서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삼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목표가 이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신생혈관을 제거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서 황반을 망가뜨리는 게 이제 이 질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고 최대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의 현재까지 하고 있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눈 안에 안구내에다가 주사를 맞는 치료가 현재로서는 가장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이유가 그 눈 안에서 이제 혈관을 성장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약제는 이제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대한 항체 주사라고 되어 있고 그런 이제 혈관을 자라나는 억제를 항체 주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인자를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안구 내에 이제 항체를 넣어주는 건데요.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걸 억제하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약효가 좀 없어지면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항체를 주사기를 통해서 눈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건데 주사를 맞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후전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종류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눈 안에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3개월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서 황반변성이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주사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체 주사는 눈 안에서 지속 시간이 약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를 해보면 환자마다 좀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사 치료 몇 번 하셨는데 신생혈관이 완전 억제가 되고 다시 또 악화가 되지 않아서 얌전해진 상태가 돼서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경과만 쭉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엔 약 반응이 좋았는데 점점 약효가 이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자꾸 생기고 재발하고 후전되고 반복을 하니까 뭐 짧게는 한 2,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주사 맞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저희 안과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악화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물을 봤었을 때 뭔가 휘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봤었을 때 좀 시커멓게 좀 가려져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황반변성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구나. 그래서 망막에 물이 찼구나. 그래서 망막이 부어 올라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도 제가 보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약이 좀 남아 있어도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고 상태를 파악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물이 좀 휘어져 보이거나 뭔가 커튼이 처지는 것 같으면 빨리 주사를 맞아야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주사 치료는 이제 황반 변성 중에 건성, 습성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제 주사 치료는 이제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한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습성 황반 변성은 망막에 물이 차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흡수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하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는 또 이제 건성 황반 변성에 대한 주사 치료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FDA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도 황반의 위축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축의 진행을 예방하는 주사 치료제가 아마 곧 출시가 될 것이고, 그런 또 타입의 황반 변성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주사 치료는 황반 변성 중에서도 습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럼 건성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영양 보조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루테인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 큰 규모로 황반 변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이제 복용하는 경우에 황반 변성의 진행 속도를 아주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게 밝혀졌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을 이제 혼재해가지고 약물을 만들어서 복용을 시켰더니 이제 말기 황반 변성을 진행하는 것을 2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한테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베타카로틴을 이제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신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나온 지금의 영양제가 현재 그 대표적인 영양 보조제고요. 또 식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첨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파일럿들이 블루베리를 좀 많이 먹었더니 야간에 이제 어떤 보는 정도가 더 좋더라라는 것에서 추출해 보니까 안토시아닌 같은 이제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릴 게 색이 짙은 과일이나 야채, 생선 같은 것들은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좋고, 또 계란 노른자나 노란 호박 같은 경우는 황반의 색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또 좋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또 시신경을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아서 드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 황반 변성이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또 있다면서요. 네, 고도 근시인 경우에도 이제 황반에 비정상적인 퇴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도 근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구의 길이가 길어져서, 그러니까 눈이 쉽게 말하면 커서 생기는 것인데, 그 망막과 또 망막 밑에 있는 혈관층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얇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망막의 지지 구조가 약해지면서 퇴행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젊은 층의 근시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과거 아버지 세대들보다도 지금 30, 40대 세대들이 안경을 더 많이 쓰는데, 또 지금 세대들보다는 또 아이들이 더 안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시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기들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 시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근시 진행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시가 점점 심하게 진행될수록 향후에는 황반에 대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근시성 황반 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도 노인성 황반 변성과 똑같을까요? 네,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황반에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력이 떨어져 보이거나 사물이 이제 어그러져 보이는 증상은 근시성 황반 변성과 노인성 황반 변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라식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은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깎아서 이제 안경을 쓰지 않게 만드는 건데, 각막은 이제 눈앞에 있는 투명한 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막을 깎아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잘 볼 수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눈의 그 근식, 그러니까 눈 길이가 큰 게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술을 하더라도 근식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도 근시가 있었던 분들은 라식 수술 하셨더라도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셔서 황반 변성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또 유의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 광명병원 안과 주진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당뇨병에 대한 질문인데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집안에 내력이 있어서 이제 당뇨 관련된 병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이제 당뇨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슐린 주사나 이런 거 없이 컨트롤을 좀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부모님 또는 저희 조부모님이 이제 대대로 이제 당뇨병이 조금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셨어서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관련 수치를 되게 좀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수치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나 식이요법, 그러니까 식사 관리 또는 식단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좀 사실 걱정이니까, 당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서 일단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식사를 조절하거나 음식 조절하거나 또는 쌀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잡곡밥이나 이런 거 먹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저염식하고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체중 관리하고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네. 사연 주신 분은 40대이신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당뇨병도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 편인가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가족력의 영향이 좀 비교적 큰 질환이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당뇨가 있으면 한 일반인보다 한 2-3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양쪽 모두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인슐린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받게 되기 때문에 유전 질환이라 조금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다가 이제 생활 습관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발병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생활 습관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환경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 식사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좀 비중이 높은 식단이거나, 간식을 먹는 습관,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 수준 등이 유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가족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가족력은 주로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자매를 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당뇨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실제 위험도를 평가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도 판단할 때는 부모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네. 이분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족력의 위험을 생각해서 조심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이 당뇨인 경우에는 한 25% 정도 위험도가 있게 되고요. 양쪽 모두 당뇨라고 하면은 위험도가 한 50% 가까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하고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좀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라든지 식습관 이런 걸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당뇨병이 이제 발생하는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도 체중을 비롯해서 식사도 그렇고 또 혈당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직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의 위험 요인,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이제 과체중, 특히 이제 배가 나오는 이제 복부 비만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 부족, 세 번째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심의 식습관입니다. 그 외에도 좀 수면 부족이랄지 스트레스, 음주 같은 요소들도 이 당뇨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체중, 그중에서 복부 비만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40대이신데 그러니까 뱃살에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 당뇨병인 분들에게도 허리 둘레는 늘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허리둘레 복부 비만은 매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체중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부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혈당하고 훨씬 더 관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복부 지방,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양의 혈당을 처리하는데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윗배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이게 복부의 지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윗배, 그러니까 상복부 쪽 비만이 강조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장 지방하고 관련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간에서 이제 포도당도 좀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도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금방 좀 피로해지게 되고 혈당도 조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체중이 좀 많이 안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윗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복부 중심으로 배가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당뇨병의 위험 인자로도 설명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밀접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배도 좀 나오시고 혈압도 높고 뭐 콜레스테롤도 좀 높은 편이시고 뭐 이런 경우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인슐린의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를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의 전 단계로 보는 게 맞고요.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어서 늘 조심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뇨병은 치료가 어렵고 또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서 특히 걱정이라고 하시거든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은 이제 완치보다는 좀 관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쭉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맞으신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체중을 줄이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약물 복용 없이도 혈당을 잘 유지하는 상태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완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혈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확인할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공복 혈당이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 8시간 이제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혈당의 상태를 좀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 혈당은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2시간 뒤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는지를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한 2개월,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좀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복 혈당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수치들 그리고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도 알려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수치는 이제 공복 혈당하고 이제 당화혈색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에 이제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좀 잘 조절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에서 뭔가 이상을 보인다, 당뇨 발생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체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혈당 섭취를 좀 조절하는 게 기본적인 좀 관리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볼까요? 60대 여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발바닥에 발가락 쪽하고 발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후끈후끈 깜짝깜짝 놀리게끔 그런 사인이 왔거든요. 근데 낮에는 또 괜찮아. 근데 밤에 자려고 할 때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병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낮에는 또 괜찮아요. 걸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이거 뭐지? 족저근막염인가? 뭔가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려는 중이었어요. 제가 지금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미국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가 거기 그 스타일로 패턴으로 이제 맨날 차갖고 미국은 걸을 일이 없거든. 그렇게 됐던 사람이 불과 한 6, 7개월 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바닥에 무리가 갔을까? 아니면 정말 간이 나쁜 건가? 아니면 족저근막염 말하는 그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 AI한테 계속 물어봐요. 6개월 전부터. 밤에 자려고 딱 놓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발을 통통통통 하고 이렇게 발을 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좀 이렇게 벌려고 제가 혼자 그렇게 했어요. 네. 사연 주신 분은요, 발바닥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아주 많지 않나요? 예, 원인이 좀 상당히 좀 다양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뭐 족저근막염이지만 그 신경압박에 의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발이라든지 요족 같은 형태 이상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좀 오래 걸으셨거나 네. 활동량이 이제 증가되게 되면은 이 과사형 증후군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도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 병원에 가본 건 아니고 짐작으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하시는데 어떨까요? 증상으로 볼 때 족저근막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 뒤꿈치하고 이 발가락 쪽을 포함한 발바닥 통증,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활동량 증가라는 걸 봤을 때는 이 족저근막염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밤에 누웠을 때 후끈거리고 불편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전형적인 양상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신경 자극이라든지 뭐 과사용으로 인한 뭐 다른 원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증상으로 보면 어떤 통증이 있는 건가요? 일단 발 뒤꿈치 중심의 통증이 이제 기본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아니면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처음 걸을 때 통증이 이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다 보면은 이제 점점 통증이 완화가 되고 네. 다시 걸으면 이 저녁에 통증이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이 걷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일단 뭐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걷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이 족저근막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족저근막 자체가 이제 우리 발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뭐 차량 중심으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걷는 양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딱딱한 신발이라든지 쿠션이 좀 부족한 신발, 그다음에 체중이 갑자기 쪘다, 이런 요소들도 함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간이 나빠도 발바닥 통증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종종 있긴 있는데 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간질환 자체는 이제 통증을 잘 일으키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거의 통증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만성 간 질환에서는 뭐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발바닥 통증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의심 증상들이 있습니까? 그 위험 신호로 봐야 하는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뭐 특징적인 전신 증상이나 뭐 피부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눈이라든지 피부가 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변 색깔이 이전보다 좀 진해진다거나 네. 배에 좀 가스가 찬다거나 뭐 다리 부종 같은 증상이 좀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간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보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간 수치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말초신경병증도 손과 발의 통증이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초신경병증도 이제 손발의 통증을 유발하는 좀 대표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 쪽에서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경우에는 밤의 증상이 훨씬 더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통증은 이제 신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겉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지속되거나 감각이 조금 떨어지거나 둔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음주라든지 콩팥이 조금 안 좋거나 이 갑상선 질환이 좀 원인인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치료 목적으로 어떤 약을 드셨다거나 그다음에 항암 치료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분처럼 질환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어떤 원인이 가장 클까요? 일단은 많이 쓰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산에도 가시고 그렇죠. 야외 활동도 하시고 많이 걸으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발바닥 쪽으로 이제 손상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통증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발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쿠션이 조금 부족하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을 잘 흡수를 좀 못하기 때문에 네.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평발이거나 네. 발의 아치가 조금 높은 경우에도 통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발바닥 통증이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발바닥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뭐 족저근막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 뒤꿈치 쪽에는 이제 지방으로 이루어진 그 패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얇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 사이 신경이 눌리는 질환, 그다음에 이제 발목이라든지 발 주변 신경이 눌릴 때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걸으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골절 같은 미세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처럼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우선 어떤 검사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또 어떤 과부터 가야 하는지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형외과 진료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래서 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MRI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근막의 상태라든지 연부 조직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통증의 양상이 저리다든지 감각의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네. 신경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네. 운전도 검사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하중을 줄이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쿠션이 좀 충분한 신발을 신거나 네. 알창을 사용하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이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기만 하셔도 통증이 좀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찜질을 하거나 네. 발바닥을 공이나 병으로 이렇게 굴려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를 좀 줄이고 네. 이게 회복을 유도하는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이 통통 뛴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통통 뛰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면 부담이 좀 많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체적으로 이제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발바닥을 좀 잡아당기시게 되면은 발바닥 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훨씬 더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